네, 이제 39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에 1번. 항상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을 파악하고 그 활동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환경이 여유로운지 여유치 못한지를 판단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투자 목적의 부의 극대화의 추구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환경을 그 다음 분석하고 자본의 조달과 기대되는 편입 비용 분석을 한다. 편입 비용 분석이 수지를 맞춰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더라. 한번 그냥 쭉 보십시오. 근데 이 부분에 바꿔내면 목적 파악과 환경 분석을 뒤집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미래의 예상 수익과 지출을 추계한 다음에 미래 수익과 지출의 현가화를 하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결정한다 돼 있는데, 여러분 현가화하기 위해서는, 할인하기 위해서는 위험 조정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먼저 필요합니까? 네, 이게 둘이 바뀌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의 예상 수익과 지출을 추계하고 위험 조정 할인율 결정하고 요구 수익률, 그 요구 수익률로 미래 수입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고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린다. 그 내용. 그래서 2번 X. 40번. 할인연금 흐름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순수 내였다. 순수하게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빼서 비교한 게 순현가법, 나눠서 비교한 게 수익성지수법,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 구에서 비교한 게 내부 수익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왜? 할인했으니까. 2번. 순현가란 수는 뺀 거였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0이 기준이 되더라. 5. 순현가의 정체는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었던 겁니다. 3번. 내부 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 되더라. 이거 미래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X입니다. 주의 꼭 해두시고. 그 다음 4번. 수익성 지수란 지수니까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익이더라.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분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 대한 이랬으니까 얘를 분모로 깔아버렸기 때문에 X. 5번.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에서 할인율을 달리 쓰는 것 하나는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래서 6번. 동일한 투자 규모를 가지는 투자한들의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투자 규모를 가졌다면 1억 투자한들 사이에서 투자 규모가 똑같다면 결국은 수익률이 제일 큰 걸 선택하면 전체 수익이 제일 크게 선택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조금의 생각이 필요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 투자 규모를 빼버리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하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저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지금 5가 되더라. 그 다음 7번. 여러 투자안에 동시에 투자할 경우에 복수의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에는 전체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은 개별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의 합과 같다. 내부 수익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더하기 안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가 되는 건 순현가 가액만 더하기가 되더라. 수익성 지수도 비율이기 때문에 더하기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7번 X, 8번.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현금 흐름 중심으로 한 순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으로 고쳤을 때 순이익이 있다. 9번. 순현가법은 투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순현가법에 의할 때는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도 전체 수익이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극단적으로 이 둘을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1번 투자는 투자 규모가 10억입니다. 2번 투자는 1,000만 원입니다. 그때 수익률이 얘는 2% 수익률이고 얘는 수익률이 20% 수익률이랍니다. 그럼 20% 수익 발생해도 얘는 200만 원인 거고 10억에 10%가 1억인데 그것의 2%니까 얘는 2천만 원 아닙니까? 되십니까? 그럼 순현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1번 투자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얘가 채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 규모가 큰 투자일수록 전체 수익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택될 확률은 순현가법에서 높아진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41번.
비율분석법과 어림셈법, 회수기간법. 할인자 없으니까 화폐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1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 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합니다. 5. 2번.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긋고 부채를 감당하는 순영업소득이 분자였다. 분모에는 부채 서비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유효조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유효조소득이 아니라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X. 3번 채무불이행률에서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은 짝대기 짝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나가는 돈 2개. 경비와 저당,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그때 분모로 들어가는 게 영업경비를 빼기 전인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효조소득이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였던 게 또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5, 4번. 종합환원율이란 투자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로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조총이라고 기억하셔서 총자산 회전율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X. 그 다음 5번.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투자 대상 부동산의 재무관리 상태를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된다. 영업경비 비율이 유난히 다른 부동산보다 높다면 돈이 어딘가로 새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5. 그 다음 6번. 지분 배당률 이렇게 딱 뜨면 얘의 정체는 지읒 세전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럼 세전수익률은 짝대기 짝 긋고 세전수익이 분자 분모에는 전후는 뭐랑 연결된다? 지분투자액. 총투자액과 연결되는 건 조순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과 연결되는 것이고 세전과 세후는 지분투자액과 연결되더라. 그래서 6번 X. 7번. 순소득 승수는 조순총리니까 총투자액의 회수기간인 거지 지분투자액의 회수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자본회수기간. 짧을수록 좋다. 그 내용. 그래서 7번 X. 그 다음 8번은 쉬우니까 넘기고 9번.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은 급상승한다. 부채 치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급상승한다. 5. 그 다음 9번. 이제 10번.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 금액의 비율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불이행 시 원금의 수가 곤란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부동산 가치 1억, 융자 금액 1억이었습니다. 전액을 다 빌려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융자 금액 하나도 안 갚았는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9천으로? 그러면 부동산 가치보다 융자 금액이 커서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X. 11번.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로 뭘 쓰냐면 종합자본 환원율을 쓰더라는 겁니다. 종합환원율을. 순소득승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5. 12번.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자는 지분에 대한 배당을 요구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지 내부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지분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이었습니다. 42번.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1번.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주로 불황 국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성장됨에 따라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해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경기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불황 국면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입니다.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생산활동이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경제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최근 경기의 호황 불황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새로운 인플레이션, 신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3번 신인플레이션 현상 중에서 경기의 침체와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얘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기출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경기는 침체되면서 그럼 소득은 주는데 물가가 상승되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
환경은 수준은 점점 낮아지겠다. 굉장히 큰 문제들라는 겁니다. 이 내용. 그 다음 4번. 인플레이션하에서는 봉급생활자보다는 이 내용 왜 나오냐면 인플레이션 이루어지면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자산의 가치는 떨어진다 였습니다.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그러면 인플레이션하에서는 똑같은 돈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돈을 받는 거니까 불리해지고 똑같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액면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불하니까 유리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하에서는 똑같은 봉급을 받는 봉급생활자는 불리해지고 똑같은 봉급을 지불하는 기업가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이자를 받는 채권자는 불리, 똑같은 이자를 지불하는 채무자는 유리, 화폐자산 보유자는 자산가치 하락에 따라 불리해지고 실물자산 보유자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으로 자산가치가 보존되니까 유리해진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물자산 보유자가 더 유리하더라. 그리고 기업가가 유리하고 채무자가 유리하답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X. 그 다음 43번 가치와 가격. 1번 가격이 화폐를 매개로 표현된 것이 가치가 된다. 그러면 지금 가치가 화폐라는 거 아닙니까? 화폐로 표현된 건 가격이었다. 프라이스. 그래서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표현된 것이 가격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번 가격의 기초에 가치가 있다. 가치를 감정평가사가 정해주고 그걸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그게 가격이 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10억일 때 9억, 8천, 11억 이런 식으로 가치를 기초에 두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가치의 기초에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의 기초에 가치가 있다는 맞는 문장. 2번으로. 3번.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되는 거 맞습니다. 시장에서. 5. 그 다음 4번. 가격이 주관적, 추상적이라면 가치는 객관적이며 구체적이다.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 밸류는 감정평가사별로 다르니까 주관적이며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니까 추상적이고 가치는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니까 누가 봐도 과거 일정 시점에 실제 지불된 금액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객관적이며 화폐로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바뀌어 있어서 X. 5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가치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 6번. 가치, 밸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고 가격, 실제 거래된 금액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가 되더라. 5. 7번. 가치와 가격은 일치할 수 없다? 일치할 수 있다였습니다.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7번 X. 8번.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달라질 수 있으나 가치가 1억일 때 9천에 거래할 수도 있고 9,500에 거래할 수도 있고 1억 500에 거래할 수도 있고 1억 1000에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억에 거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단기에는 괴리가 나타나나 장기적으로 평균 내보면 그 가격들이 가치에 수렴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기에는 괴리, 장기에는 일치. 5. 그 다음 44번.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 1번. 유상유의가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용성이라고도 하고 효용성이라고도 하더라.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 수익성 추구, 공업용 부동산 생산성 추구. 지금 그 얘기. 5. 2번. 상대적 희소성을 희소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상대적 희소성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모두 동일한 부동산은 존재하기 어렵다. 상대적 희소성을 띠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 5. 그 다음 3번.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 수요이다. 유상유의의 유. 유효 수요가 있어야지만 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이전성은 부동산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동시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법률적 개념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유상유의 중에 법률적 개념은 딱 하나. 이전성, 이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 가치 발생 요인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독립적인 것 드럽게 싫어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유기적으로 발생하더라. 5. 6번. 가치 형성 요인인 일반적인 요인과 지역적 개별적 요인은 끊임없이 변하고 연관돼 있고 복잡하다였습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 5. 그 다음 45번. 부동산 가격 재원칙 1번.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의 과거의 추이, 현재 상황, 미래의 동향을 동태적으로 파악. 기준 시점의 가격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동된다. 과거, 현재, 미래로 변동되는 건 시점입니까?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의 확정, 시점 수정은 뭐 때문에 한다? 변동의 원칙 때문에 하는 거였습니다. 변동되니까 나중에 예측하는 거였고, 그래서 1번 X, 2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가격의 이중성의 이론적인 근거는 결국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3번. 부동산 가격 3방식 모두에 대체적으로 다 적용된답니다. 대체적으로. 얘가 뭐였다? 대체의 원칙, 기여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X. 4번. 용도의 다양성과 공급의 상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최선의 가치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유효용의 원칙이다.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5번. 부동산의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생산비 합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의 구성 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그 계단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 1,000만 원, 예를 들어 복도가 2,000만 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3,000만 원 이런 식이면 그 기여도를 다 합치면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옵니까? 이게 바로 기여의 원칙입니다.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이 부동산의 가치가 된다는 건 기여의 원칙이더라. 8번. 이제 6번. 층수와 관련된 원칙은 치읓 수익체증 체감의 법칙이었다. 한계용 계층 수익체증 체감의 법칙. 7번.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과 관련이 있는 원칙은 추가 투자되는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되는 바가 크면 추가 투자하고 작으면 추가 투자하지 않는다. 기여의 원칙이더라. 그 다음 8번.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원칙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린 무슨 가격 구한다? 최적 가격을 구한다. 최유용의 원칙, 적합의 원칙입니다. 대체의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8번 X. 그리하여 이 부분의 내부적 원칙과 외부적 원칙을 구분하는 방법을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 원칙을 네 가지를 기억하자. 균이 수수수 기억하십시오. 균형의 원칙, 이가 아니라 기여의 원칙, 수익체증 체감의 법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은 생산하고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배분한다. 그래서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억해 두십시오. 46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1번. 지역 분석은 지역을 넓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 다른 부동산과 적합한지, 외부적 요인과의 적합한지의 여부를 따지고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 떨어집니다.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더라.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내부 요인들끼리 균형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더라. 그래서 얘를 바꿔놓으면 틀린 걸 잡아내는 방법 지읒, 기억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2번.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용 판정은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제약하에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할 때 지역부터 먼저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표준적 이용을 알아보고 지역 내 가격 수준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더라. 그 내용. 3번.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에는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그 가격 수준 중에 있는 개개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감안해서 개개부동산의 최종적인 가격을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분석부터 먼저 하고 선행 분석, 그 뒤에 개별 분석을 하더라. 후행 분석. 4번.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면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하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5번. 개별 분석은 그 부동산만 보니까 미시적이며 부분적인 분석이 되는 거고 지역 분석은 넓게 보니까 전체적 광역적 분석이지 않습니까? 뒤집어져서 X. 6번.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부동산을 유사지역에서 추출하면 유사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지 않다?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되고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되고 이때 지역 분석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강조했었냐면 인근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다?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더라.
그럼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유사 지역에는 당연히 대상 부동산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끄집어내면 둘의 지역이 같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지만 그때도 지역 분석은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유사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끄집어냈다 그랬으니까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지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6번 X. 그 다음 47번. 기초가격과 시장가치. 우리 열심히 했던 내용입니다. 1번. 기초가격은 적산임료를 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격으로 임차인이 사용한 대로 사용한 만큼만 계산한 가액이 됨에 따라 현실적인 이용의 상태로 사용한 대로 사용한 만큼만. 그럼 임대차 계약상 빠진 부분이 있으면 걔를 제외한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임대차 계약상 빠진 부분을 뺀 계약단가를 고려한 상태의 가격으로 구하더라는 겁니다. 기초가격은 5. 그 다음 이 기초가격은 적산임료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적산가격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고 적산가격 못 구했을 때는 비중가격으로 구하더라. 그 내용. 2번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격이 커지면 그것의 과실인 임료도 커집니다. 그래서 기초가격이 커지면 적산임료도 커지더라. 그래서 임료를 산정하려면 대상 물건의 원본가격, 즉 기초가격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 3번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도 그래서 적산가격을 못 구하더라도 비중가격을 집어넣어서 기초가격 집어넣고 기기필, 기대율 곱하고 필요재용비를 더하면 적산임료는 구할 수 있더라. 5. 그 다음 4번 기초가격으로 적산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산임료를 구할 때는 적산가격이 원칙이나 적산가격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비중가격을 사용하지만 돌고 도는 논리의 모순, 순환 논리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수익가격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5번 기초가격은 당해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한 가격이고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의 최요용을 전제로 한 가격이 되더라.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상 부동산 자체가 이미 최고 유한용이 되고 있다면 최고 유한용을 전제로 임대차 계약상 빠진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계약감가를 고려치 않은 시장가치로 구하나 임대차 계약상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기초가격으로 구하나 똑같다? 그때는 시장가치를 기초가격으로 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48번 기대율과 환원이율. 1번 환원이율은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합니다. 적산법에서 적산임료를 구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X. 환원이율은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겠네.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2번 기대율은 당해 임대차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적용되는 단기간의 이율이고 2년, 3년은 단기였습니다. 환원이율은 대상 부동산의 최요용을 전제로 하여 내용연수 만료 시까지 적용하는 장기간의 이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원이율은 수익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고자 할 때 환원이율을 내리거나 올려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원이율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한번 임료가 결정되면 걔는 그 기간 중에는 조정이 불가하더라. 그래서 기대율은 조정이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기대율은 투하자본에 대한 요구 수익률로 하향 조정이 가능하며 아까 조정 불가능했습니다. 환원이율은 순수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하며 하향 조정이 불가능하다. 환원이율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래서 바뀌어 있어서 X. 4번 기대율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일단 토지든 건물이든 구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상태에서는 보유기간 중에 임대할 때 똑같은 부동산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기대율을 더 높게 적용하고 건물은 낮게 적용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 둘을 합친 투자결합법의 개념으로 종합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환원이율은 건물의 가격은 사는 시점에 더 낮게 지불하고 사야 된다? 상각되는 만큼. 그래서 환원이율을 올렸습니다. 토지 수익률 부분에 뭘 더했었다? 상각률을 더했었다. 자본 회수율을. 그 내용. 그래서 개별과 종합의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4번에 기대율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종합이율의 개념이 없고 환원이율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순수익 발생 정도가 다르므로 종합이율의 개념이 있다. 5번 기대율은
항상 필요재 경비를 제한 후에 기대하는 수익률이니까 공정결 세손 유감을 뺀 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각 후가 되는 건데,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는 빼기 전이라 세공제전 기대율이 되지만 환원율은 구하는 목적에 따라 상각 전도 있고 후도 있고 세공제전도 있고 후도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5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정말 이 내용이 어렵다면 퉁 치셔도 됩니다. 그 다음 49번. 물건의 종류에 따른 감정평가. 과거에 우리의 소원은 일거양득이었습니까, 여러분? 과거. 그래서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소원, 소경목림은 원가법이었다. 원가법. 그 다음 일거양득, 일괄평가하면 걔는 거래사례비교법. 1번. 건물의 감정가격은 건물 만들 수 있으니까 적산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2번. 항공기 선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안 되므로 비중가격이 원칙이 아니라 적산가격이 원칙이었다.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이 활발함으로 얘는 비중가격이 원칙이었습니다. 2번, 3번 밖에 있어서 X. 4번. 사용할 수 없게 된 중고 선박인 겁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할 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없게 된 중고 자동차, 중고 항공기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의 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럼 해체 처분 가격으로 간다. 5. 얘가 만약에 그냥 중고 선박이면 선박이니까 비중 가격이 아닌 적산 가격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 로. 5번. 임대료의 평가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네, 임대사례 비교법이 기준이 됩니다. 50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1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심에 위치하는 3차 산업은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서 층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외곽의 1차 산업은 자본의 대체성이 낮은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X.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도심은 토지가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싼 자본을 많이 투입. 그래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외곽은 상대적으로 토지가 싸니까 토지 많이, 자본 조금. 그래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그 얘기였습니다. 1번 X, 2번. 일정 양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는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발생한다. 반비례입니까? 토지와 자본은 토지 조금, 자본 많이, 지금 자본 조금, 토지 많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비례면 우하향하는 곡선이더라. 5. 3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자본이 투입되는 정도는 도심다 높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낮아진다. 그래서 X. 4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많이 대체해버린 겁니다. 5번.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체로 자본에 대한 토지의 대체성이 작은 것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뒤집어진 게 보이십니까? 자본에 대한 토지의 대체성이랍니다. 그럼 얘는 토지가 투입되는 비율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유일한 도심 높다, 외곽 낮다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토지가 조금밖에 투입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심은 자본에 대한 토지의 대체성이 작은 것들, 작은 산업이 들어가는 거고, 외곽으로 갈수록 자본 조금, 토지 많이, 토지의 대체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보시는 부분에 대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대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자본의 투입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심은 높고 외곽은 낮은 건데 얘를 꼭 집어 토지의 대체성이라고 얘기하면 뒤집어진다는 것만 기억을 해보십시오. 토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져서 토한다. 이거는 이렇게 꼭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51번. 지대 및 지가이론. 1번. 지대가 토지를 이용해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생산한 재화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라는 얘기는 생산비인지 아닌지가 논란의 핵심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번. 리카도는 지대가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의해 결정된 결과이지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 공급되는 재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 즉 생산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차이가 나니까 점마가 입 튀어나오네. 적게 받은 점마, 입 튀어나오네. 입이 튀어나오면 위치가 달라지고 절대적으로 똑같이 투입되는 건 생산비였고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건 잉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카도는 뭐로 봤다? 잉여로 봤다. 생산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그 다음 3번. 리카도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였으며 생산비로 안 봤다는 얘기는 토지 투입에 대한 대가를 생산 요소로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으며 토지의 자연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단순히 생산비 빼고 남는 것 잉여, 불로소득으로 간주한 겁니다. 5. 4번 리카도는 수학 체증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체감이다. 토지 수학 체감의 법칙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비옥도가 높은 땅에 때려 박아도 수확되는 양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X 5번 리카도의 경우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는 잉여로 본다. 잉여 5. 티네는 위치 문제를 중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티넨 부분에서 지대는 팔고 받은 금액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시장까지 나르는 데들은 수송비를 빼면 지대가 나오더라. 그 내용. 위치 문제. 입이 튀어나오면 입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 다음 7번. 지대의 상승에 따라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다면 지대를 생산비로 판단한다.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지금 뭐 때문에 올라간 거다? 지대의 상승 때문에. 생산비로 본 거 아닙니까?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그 내용입니다. 5. 그 다음 52번. 경제지대와 전용수입. 1번. 전용수입이란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으로 용용 죽겠지 기억나셔야 됩니다.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돼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최대한의 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X. 2번. 경제지대란 요소 소득에서 전용수입을 공제한 부분을 말하는데 이는 생산요소 공급자의 잉여분, 초과 이윤을 의미한다. 5. 3번. 전용수입과 경제지대는 수요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가 공급됨에 따라 올리는 대가가 요소 소득이니까 공급의 탄력성을 따지더라. 그래서 X. 4번. 공급의 탄력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대체할 것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대체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 희소성은 줄어든 것이다. 그럼 그에 따라 주어지는 경제적 지대는 줄고 그럼 전용 수입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5. 5번.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대체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절대적 희소성을 떼어서 다 뭐가 된다? 경제적 지대가 된다. 우리 아까도 풀었던 문제. 전용 수입이 된다 그래서 X.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토지 투입에 대한 대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대지 않습니까? 지대. 경제적 지대더라. 그 다음 도시 스프롤 현상. 스프롤은 나쁜 거였습니다. 무계획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더라. 1번. 스프롤 현상 대도시의 외곽에 주로 나타납니다. 주택이 도시의 외곽부 잠식하면서 보통 나타납니다. 그래서 5. 그런데 이때 만약에 주거도시에서 주거용 부동산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니까. 2번. 스프롤 현상은 나쁜 놈이니까. 무계획적인 도시의 개발이니까. 능률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당연히 해칩니다. 그래서 얘를 막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5. 3번. 스프롤 현상은 무질서, 불규칙, 확산입니다. 어찌됐건 도시의 성장의 일종이긴 하더라. 5. 4번. 스프롤 현상은 주거지에서 나타나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도시 스프롤. 도시에는 주상공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X. 그 다음 한계지. 1번. 도심지로부터 한계지까지는 지가 구배 현상, 지가가 굽이치면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한계지에서는 한계지까지는 택지, 그 밖은 농지, 단절지가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용도상의 가격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 2번.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한계지는 동일 수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도심 한복판이 있습니다. 그럼 도심이 있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왼쪽 사방팔방 이렇게 다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계지가 오른쪽 방향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지 각 상호 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답니다.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이 되더라. 5. 3번. 한계지. 택지용의 체험방권 한계지는
대중교통수단을 주축으로 해서 연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한계지도 끊임없이 변동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일반적으로 자가의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차가의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자가용을 타면 멀리 간다? 그럼 멀리 가기 위해서는 더 완만한 겁니까? 네. 그래서 5번. 한계지 밖의 농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택지 이행지가 아니라 택지 후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농사 짓는 땅이 건물 짓는 땅으로 바뀌는 겁니까? 크게 바뀌는 거니까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택지 이행지라고 얘기하면 훅 빨려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검토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5번 X, 6번. 한계지는 택지의 끝이지. 택지니까 농지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심 택지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인다. 6번 5. 그 다음 7번. 주거용의 한계지가 상업용, 공업용의 한계지보다 더 외곽에 위치한다.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 술을 마시고 내릴 곳에서 못 내리면 멀리 간다. 그 주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55번.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이랍니다.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게 직주분리, 접근되면 직주접근. 1번. 공동화 현상은 직주분리 결과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 전국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심 한복판이 텅 비는 것, 밤만 되면. 그 다음 2번. 도심의 환경 악화,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도심의 높은 집가, 그래서 외곽으로. 공적인 규제, 그래서 외곽으로. 교통체계 발달에 따라 외곽에 주택을 둬도 도심의 직장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주분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구조적 공동화. 5. 3번. 도심의 집가의 상대적 하락. 그 말은 외곽의 집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외곽에 몰려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통체증의 심화. 나 다시 돌아갈래. 길거리에서 뿌리고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한계지의 쾌적성의 감소. 외곽에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쾌적성 때문에 빠져나왔는데 걔가 감소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래 해서 나타난 게 직주 접근이더라.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직주 접근 현상이 나타난다. 5. 4번. 직주분리의 결과 위성도시들은 침상도시화되고 잠만 자는 도시가 되고 도심 고동현상이 발생한다. 도심의 주간에는 인구가 학교 직장으로 가서 쿵, 그 다음 외곽의 밤에는 외곽의 주택으로 움직입니까? 쾅, 쿵쾅 쿵쾅 심장이 고동치는 것처럼 도심이 고동친다. 도심 고동현상이 심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번. 직주접근의 결과 들어가 봤더니 도심으로 들어가 봤더니 주택이 여전히 도심의 집가 수준이 높으니까 층수를 낮게 지어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도심 주택의 고층화가 유발될 수 있더라. 다시 도심 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5.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고층화는 도심 주택의 고층화는 직주 접근의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주의를 꼭 해두십시오. 그 다음 56번 도시 내부 구조 이론 1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다. 5. 동네버스 기억나시면 됩니다. 티넨의 이론을 버제스가 발전시킨 이론이었다. 2번 동심원 이론에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중, 저, 고, 전 통입니까?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X. 3번 유상도시 이론, 유상이 리본 모양이었습니다. 베리의 리본 모양. 자동차 문화의 발달에 따라 간선도로망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된다는 이론. 5. 4번 선형이론. 이게 부채선자, 부채꼴 모양이었습니다. 동질적인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교통망을 따라 점차 확장되어 원을 변형한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된다. 네. 5번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개였습니다. 해리스와 울만이었다. 도시지역 내에서 유사 토지 이용구는 서로 흡입력을 가지고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동종업종의 집적이익, 그래서 몰려서 핵이 발생, 이종업종의 분산이익,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선형이론은 주택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주선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선, 주선, 공선, 주선. 그래서 고급 주택지역, 중급, 저급 주택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호이트, 선호한다고 외웠습니다. 호이트는 고급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선형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 5. 고소득층만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중요한 내용,
교통망의 축에 누가 위치한다? 고소득층.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 그 다음 7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시킨 이론이다. 다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합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5. 그 다음 8번. 도시가 발전하기 이전의 구도시, 전통적 도시, 그 다음 신도시 나옵니다. 1이 나오고 2가 나오더라. 전통적 도시는 간단하다, 단핵 구조. 신도시는 기능의 분화, 다핵 구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도시의 형태가 다핵이 아니라 단핵. 신도시는 다핵 구조를 이룬다. 바뀌어 있어서 X. 9번. 디킨슨의 3지대 구조설. 이게 뭐였냐면 디칸은 역동적인 모습을 찍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발전 과정을 동심원 이론에 접목시켜서 역사의 발전 과정에 따라 자동차 문화 등의 발달, 철도 문화의 발달에 따라 중앙지대에서 중간을 거쳐서 외곽까지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 3지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세시대의 도시의 특성이 나타나는 외곽지대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X. 얘는 중앙지대고 근세의 시가 확장 부분에 얘는 중간. 중간은 왜 중간입니까? 중간이니까. 중앙은 왜 중앙이다? 중앙에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 현대의 전차와 자동차의 등장으로 형성된 건 외곽이 되더라. 외곽지대. 바뀌어 있어서 X. 그 다음 이제 57번. 도시의 경제 기반 모형. 1번. 도시 경제 기반 모형은 어떤 도시의 경제 구조와 그 성장성을 분석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거 맞고, 수원의 삼성전자 기억나시면 됩니다. 경제 기반 모형은 비기반 활동의 성장이 기반 활동의 성장을 유도한다 그랬으니까 X. 지역을 먹여 살리는 건 기반 활동이었다. 그 다음 3번. 기반 활동은 대상 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수출함에 따라 외부로부터 화폐 유입을 가져오는 활동이더라. 돈을 벌어오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반 활동이 짱짱하게 활동할수록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더라. 인구 유입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내용. 4번. 기반 활동은 대상 도시의 외부 지역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용역을 수출해서 자금을 유입시키는 활동까지 다 포함하더라. 5. 그 다음 5번. 비기반 활동은 대상 도시 내부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활동으로 도시 내부의 화폐 유통을 가져오는 활동이기 때문에 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더 커지진 않습니다. 그 내용. 그 다음 6번. 기반 활동의 인구수가 10만 명이고 비기반 활동의 인구수가 50만 명이라면 기반 승수는 5라고 얘기하면 X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억했었냐면 기반 승수는 기반분의 총 고용 인수였지 않습니까? 기반에 비기반을 더한. 그러니까 얘는 10만 분의 이 둘을 더한 60만이 되니까 6이어야 된답니다. X. 그 다음 기반 승수는 기반에 곱했던 거 기억나시면 됩니다. 7번. 입지 계수는 특정 산업의 전국 고용률로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을 나눈 값이다. 그럼 지금 지역 고용률이 분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지 계수에서 알고 싶은 게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 내에서의 입지였다. 그러니까 5가 됩니다. 바꿔놓으면 꼭 잡아내십시오. 그 다음 58번.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1번.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는 기술관리에 속한다. 네. 5입니다. 그래서 위생, 설비, 보안, 보전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권리분석, 조정, 계약이 나오면 권리, 조정, 계약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법률적 관리. 돈, 수입, 비용 나오면 경제적 관리. 그래서 2번, 5. 3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확정하는 등의 관리는 경계 파악이라고 얘기하면 왠지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까지는 네 거 그래서 법률적 관리 같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 등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술적 관리라고 얘기를 하더라. 5. 4번. 부동산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내는 관리를 경제적 관리라고 한다.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경제적 관리. 5번. 경제관리는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거 맞고. 6번. 시설관리란 소유자나 기업의 부의 극대화를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가 된다. 기억하시는 방법. 시옷시옷, 지읒지읒. 자산관리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산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래서 자산관리란 적극적 관리고 시설관리는 단순한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을 얘기하니까 소극적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6번 X. 7번.
부동산 관리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시설 관리, 자산 관리, 기업 관리 세 가지 영역. 이 중에 자산 가치가 중요하니까 자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5. 그 다음 59번. 부동산 관리의 3방식. 1번. 전문가에 의한 관리, 위탁 관리는 애착이 강하여 친절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할 때 애착이 강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원의 부정이 개입되기 쉽다. 왜냐하면 인력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니까. 내 거 내가 관리할 때 종업원 썼을 때 인력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위탁 관리의 내용이 아니라 자가 관리의 내용이더라. X. 2번. 위탁 관리는 대규모의 공동주택과 빌딩 관리에 유리하나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리 전문회사의 선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5. 3번. 혼합관리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경 기준의 기술적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긴 관리였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혼합관리는 소유자가 관리 통제권을 가지면서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관리를 하면서 전문가에 의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적 관리를 높이니까, 맡겼으니까. 그래서 건물 하자 발생 시 섞여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5. 4번.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리 활동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위탁 관리 활동이다. 소규모의 단독주택이면 위탁 관리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의 규모와 용도별로 좀 더 적합한 바람직한 관리 유형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은 X. 5번. 부동산 관리 활동은 법률적 측면에서 건물의 온전함이 아니라 얘는 소유권의 안전함을 꾀하는 거고 법률은 경제적 측면의 수지 관리의 효율성 도모하는 거 맞고 기술적 측면에서 건물 자체의 온전함을 꾀하는 거지 않습니까? 섞인 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X. 6번. 보안 관리는 기밀 유지였답니다. 여러분. 남에게 맡기면 기밀 유지가 안 되더라. 그래서 보안 관리 효율성이 높은 것만 유일하게 다른 건 다 관리 효율성이 높은 게 위탁 관리의 장점인데 얘만 자가 관리가 되더라. 보안 관리 효율성이 높은 건 자가 관리다. 그래서 X. 7번.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본격적인 부동산 활동을 하기 전에 취하는 제일 첫 번째 관리 활동이 1차적 관리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 건물의 생애주기 전신 안 노폐, 전신 안에 노폐물이 있다 해서 신일 선풍기, 신축 단계에 이루어졌던 관리, 1차적 관리 조치입니다. 5. 그 다음 60번. 임대차 활동. 1번. 임차자 선정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 다른 입주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 중요한 거고 2번. 총임대차 계약 조하고 비슷한 게 줍니까 여러분? 총임대차 계약 조나 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총임대차 계약이라고도 하고 조임대차 계약이라고도 하더라. 그럼 얘는 조 비슷합니까? 주거용 부동산에 흔히 적용되는 거 맞고 그 다음 비율임대차는 상비에 둔다. 상비약품.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는 매장용 부동산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5. 그 다음 4번. 임차자 선정에 있어서 상업용 부동산은 매상고 측면을 고려한 적정한 임차인 혼합이 요구된다. 넬슨의 8가지 법칙성 중에 양립성이 있었습니다. 오른팔과 왼팔은 상호 보완관계. 그래서 상호 보완관계인 점포를 섞어서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점을 섞는 임차인 혼합을 하면 옷 사러 왔다 그에 맞는 신발 사러 왔다 그에 맞는 발찌 이런 식으로 전체 매출액을 키울 수도 있습니까? 네, 그 내용. 그래서 4번, 5번. 순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은 순수한 임대료만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그 위의 필요적 경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전 협상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5. 그 다음 61번. 부동산 마케팅. 마케팅 부분에서 포인트는 시장 그리고 고객질 마케팅 그리고 관계 마케팅이 있었는데 기존 고객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고객질 마케팅 아이다의 원리 시장점유 마케팅 STP 전략 스스스 시오시옷 4P 믹스 시오시옷 그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시장 점유, 세표 차면 재판가유 기억나시면 되고 그래서 1번에 공급자 입장의 시장 점유 마케팅 공시법 소비자의 욕구 충족, 소비자 중심 고객질 마케팅 수요자 공시 수고라고 우리가 외웠던 것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5, 2번 STP 전략은
이게 세 표 차였습니다. 세분화 전략, 표적 시장 선정 전략, 그 다음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판매 지역점을 분명히 밝히는 세분화 전략과 목표 시장 선점 전략, 그 다음 차별화 전략을 말한다. 이는 부동산 소비자 입장의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공급자였습니다. 이게 시장적인 마케팅 공시법. 그래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번 사피 믹스 P자로 시작한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재판가요, 제품, 그 다음 가격, 판매, 재판, 가, 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커뮤니케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믹스하는 것. 공급자 입장의 마케팅 전략. 시장적인 마케팅이니까 5. 그 다음 4번. 고객적인 마케팅은 아이다의 원리였습니다. 고와. 그래서 주목을 끌고 흥미 유발시키고 욕망을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사는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만족의 단계까지 끌어당기더라. 그 내용.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활동 5. 그 다음 5번.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를 일회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 다른 소비자에게도 파급되도록 구전 광고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얘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 5. 그 다음 6번. 마케팅은 폭넓습니다. 판매보다 넓은 범위였다. X. 같은 범위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미. 일반미 말고 정부미. 그래서 정부는 미시적 환경이었고 그래서 X. 8번. 설문조사의 순서는 목표 파악, 조사 설계, 모집단의 설정 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를 파악한 상태에서 30평대 아파트의 구조를 짜고 싶다.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집단 먼저 설정하고 그에 맞는 조사 항목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모입니까? 모조입니까? 모조 이렇게 외웠었다. 주의해 두십시오. 그래서 X. 그 다음 62번. 주거 입지론. 1번. 도심 거주자는 주택 서비스를 적게 소비하고 다른 상품을 많이 소비하는 결합 비율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도심은 주택 가격이 비싸니까 주택을 조금 좁게. 그렇지만 도심에 다른 기타 서비스가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서비스 적게 다른 서비스 많이 선택하는 사람은 도심에 사는 거고 외곽에 빠져나가 사는 사람은 주택을 넓게 짓고 살 수 있다. 주택 서비스 많이 기타 서비스 조금만 선택하는 결합 비율을 선택하는 사람은 외곽에 빠져나가 살더라.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5. 2번. 교외 거주자는 주택 서비스를 많이 소비하고 주택 넓게 다른 상품 적게 소비하는 결합 비율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5. 3번.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전체 교통비용은 증가하나 한계 교통비는 교통이 원활해짐에 따라 똑같은 거리를 이동해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은 감소한다.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심은 다 높고 외곽은 낮아지는 겁니다. 한계 교통비용도 도심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한계 주거비용도 도심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되십니까? 자본의 대체성도 도심은 높고 외곽은 낮다. 지가가 도심은 높고 외곽은 낮고 지대도 도심은 높고 외곽은 낮다. 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5. 4번.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주거입지는 도시 외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비용이 감소되면 감소될수록 외곽에 빠져나가 살면 그만큼 이익이지 않습니까?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5. 그 다음 5번. 한계 주거비용이 한계 교통비용보다 크면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립니다. 기억하시는 방법.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추가로 주거비용은 감소합니다. 얘는 비용의 감소 부분이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추가로 교통비용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주거비용이 더 크다면 비용의 감소가 더 크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될 것이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어디 살아라 누가 정해준다? 교주가 정해준다. 그 내용 기억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62번의 주거 입지론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 63번에 상업 입지론부터 내용들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면 너무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왕 좀 늦어진 김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촬영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촬영을 해서
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뭐 뒤에 남아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역시 한 30분 이상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거의 뭐 네버엔딩 강의가 되고 있는데 꼭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따라와 주십시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꼭 공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